말씀 저한테 먼저 얘기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꼰대 문화는 더 적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고 할 거 하는 문화. 안녕하세요,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일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유학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실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유학을 가긴 갈 건데 어디를 가야 할까? 미국을 가야 할까? 독일을 가야 할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 현재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독일 역시 유학 국가로서 아주 매력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학이 아닌 다른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신 선생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독일 유학을 할 때 독일어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걱정 때문에 독일 유학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만나볼 분은 학위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티빙 앤 뉴로사이언스 과정에서 박사과정 시작한 대학원생입니다. 아, 그러면 한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바로 독일로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석사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독일에 입학을 할 때 5년 과정인, 한국으로 치면 석박 통합 과정이죠. 5년 과정인 석사 트랙으로 입학을 했는데 작년 10월에는 석사 스테이터스였다가 네. 올해 4월부터는 박사 스테이터스로 트랜지시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석사로 입학을 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석사가 아닌 박사로 바로 시작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는데 원래 정석대로 가면 이 5년짜리 석박 통합 코스가 2년짜리 석사 트랙 커리큘럼 위주의 수업을 들으면서 연구 생활을 많이 하지 않고 수업만 거의 듣는 위주의 과정을 2년 동안 수행을 한 뒤에 3년 차부터 연구 페이즈인 박사 페이즈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한국에 석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 박사 과정으로 다이렉트로 지원을 안 하고 석사 통합 과정으로 들어온 이유는 그 석사 통합 과정을 통해서 제가 커리큘럼에서 어떤 게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좀 먼저 알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연구실을 여러 군데를 컨택을 해보면서 직접 인턴이나 아니면 워킹 스튜던트 같은 기회를 경험해보면서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럼 통합 과정에서 박사 과정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라든지 아니면 연구실 분위기가 저랑 맞으면 거기서 박사 과정을 진행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첫 학기에 커리큘럼을 하면서 그 연구실 생활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둘 다 뭔가 읽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연구실 생활이 저랑 너무 스타일이 맞은 거죠. 특히 교수님의 지도 스타일이 저랑 너무 맞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그리고 다른 연구실들의 정보들도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제일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왜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도 있을 수도 있고 한국도 있을 수 있는데 독일로 유학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일단 유학 생활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학 생활을 계획할 때 국가를 어느 곳으로 꼭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학 준비를 할 때 한국 연구실들이나 아니면 미국 연구실 그리고 독일 이외의 다른 유럽 국가들 영국이라던가 스웨덴, 스위스까지도 알아봤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독일이 여러모로 조건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특정해서 공부를 하겠다, 학위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연구 피드에 가장 맞는 연구실을 가진 국가 아니면 대학 그것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독일로 유학을 오신 지 약 1년이 되어 가시는데 혹시 독일 유학 생활 만족하시나요? 아,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만족을 하시는지. 일단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장점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 맞죠? 네네네. 장점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장점만. 네. 장점만 손을 꼽자면 제일 첫 번째로 대학원생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
그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면 알겠지만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학원생은 그 뭔가 시키는 일이면 다 해야 된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노동에 비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너무 적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독일은 대학원생을 기본적으로 그 직원으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모든 복지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받는 박사 월급으로 독일에서 생활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신지? 네, 완전 없죠. 일단 1인 가구 생활하기에 정말 알맞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정확한 액수 저한테만 예시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독일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면 충분하게 혼자 먹고 잘 싸고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여기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른이 되셨을 때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이유가 경제적 이유인데 이렇게 박사 과정을 하면서 충분한 월급을 받으면서 별 스트레스 없이 학위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독일어를 배우지 않고 독일로 유학을 오셨는데 그러면 혹시 독일어 없이 유학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독일에 1년을 살아본 입장으로서 당연히 독일어를 잘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독일어 잘하면 당연히 내 생활이 편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생활에서 길 가다가 길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하다못해 더 쉬울 것이며 여러 가지 편리한 게 있을 텐데 하기만 생각을 한다면 독일어 전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ABC도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단어나 문구가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연구실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다른 연구원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할 때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띄엄띄엄한 독일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있어요. 와, 천재 아닙니까? 언어 천재 아닙니까? 영어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아예 5년 석박 통합 프로그램 과정이 그 영어로 전부 진행되는 과정이었고요. 실제로 저희 티빙엔 대학교의 다른 과들을 보면 저희 과만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많은 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과는 그 독일인의 비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커리큘럼도 전부 영어로 진행되고요. 수업 전부 영어, 그리고 연구실에서 쓰이는 언어 전부 영어. 그래서 학위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이나 인문과학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로 학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도 이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도 많은 학과가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학위 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독일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없나요? 독일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전공 과목인가요? 전공 과목이고요. 대신 저희 과 개설 과목은 아니고 저희 과와 비슷한 결을 예를 들면 저희가 뉴로사이언스니까 의대에서 개설된 뉴로바이올로지 과목을 들을 수 있다든지 근데 그거는 다 독일어로 진행되니까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뉴로사이언스라고 전공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티빙엔 대학의 뉴로사이언스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온 프로그램은 티빙엔 대학 소속이라기보다는 티빙엔에 있는 여러 뉴로사이언스 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티빙엔 대학에서 학위를 줄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레듀에이트 트레이닝 센터가 그 학생들을 전부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뉴로사이언스가 우리나라 말로 뇌과학 맞나요? 네, 맞아요. 뇌과학, 신경과학. 뇌과학, 신경과학.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공이 3가지인가 4가지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 그거는 저희 타이틀 Graduate Training Center of Neuroscience의 타이틀 아래에 세 가지의 트랙이 있어요. 그 트랙을 지원을 저도 2개를 했는데 네. 그 입학을 하라고 나중에 레터가 온 거는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이라는 정보 처리 쪽 뉴로사이언스 정보의 트랙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2 트랙은 하나는 Neuro Behavioral Science, 행동과학. 네, 그리고 다른 거는 Cellular and Molecular Neuroscience. 그거는 세포 분자. 네, 좀 그런 쪽인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컴퓨터 사이언스 베이스인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럼 다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베이스 아니면 생물학 베이스? 저희가 입학을 하고 나서 네. 트랙 친구들끼리 전부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너는 그 전에 어떤 공부를 했길래 이 트랙 저 트랙을 지원했는데 이 트랙에 갔냐. 이게 다 원하는 트랙이 되는 게 아니군요. 네네. 왜냐면 그 1지망, 2지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뉴로 비헤이비얼 사이언스를 지원을 했는데 1지망으로 지원을 했는데 2지망이 뉴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옳은 분류였는데 왜냐면 뉴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제가 좀 더 배우고 싶은 거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마 그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얘가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 그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유출을 해서 트랙을 배정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2번째로는 저희가 친구들이랑 토론을 한 결과 그 전에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Neural Behavioral Science 친구들은 그 학부 때 전공이 사이콜로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친구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혹은 피직스 전공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마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정말 같은 학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바첼러가 정말 다 다르네요. 네, 정말 네. 다양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달리 석사와 학사의 전공 유사도를 많이 보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석사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전공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따름입니다. 선생님께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독일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데나 연구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릴 만한 것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한국에 오래 사시다 오셨으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거기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있는 연구실은 코로나 때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요. 전부 전면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교로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랩 멤버를 전부 다 만나보지 못했어요. 6개월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인 지침을 발표한 이후에 그때 다 같이 한번 모인 적. 그게 완전 첫 번째였어요. 반년 만에.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유하다. 그럼 연구실 사람들 간에 끈끈함이 덜 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연구실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느낀 점은 한국에 비해서 그런 연구실에 항상 나와서 출근을 해 있어야 돼. 뭐 선배보다 후배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게 오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압박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연구실에 출근을 해서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오게 되고 그러면 한국보다는 좀 사적인 대화나 사적인 활동 같은 거를 할 이유가 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꼰대 문화는 더 적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고 할 거 하는 문화, 이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독일의 연구실 문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저는 독일에 있으면서도 이렇지 않은 연구실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연구실도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신 연구실이 너무 좋은 연구실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대학원 연구실을 선택을 할 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연구실 홈페이지를 보거나 아니면 그 연구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대화를 해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연구실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잘 맞는지는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최대한 경험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마지막 조언이 저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저도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있지만 올해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